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진짜 답답했던 한 주, 분노했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모두 불금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밤에 광화문에 머물 것 같아요. 촛불의 불, 그런 불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재정이 70.5, 이제 시작합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가. 네, 첫 곡은 G.O.D의 촛불 하나였습니다. 촛불의 불금을 소개해 드리려고 곡도 그렇게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정의 70.5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70.5가 뭐지? 국민TV 주파수인가? 아니요. 사람이 평균적으로 뛰는 심박수가 70에서 71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슴이 뛰는 수, 콩닥콩닥하는 가슴이 뛰는, 심장이 뛰는 누구든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송, 그 누구에게라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해서 그런 프로그램 만들려고 70.5라고 했습니다. 설명이 계속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70.5의 이재정 오늘 금요일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불금을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광화문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저녁 7시에는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입니다. 표창원 교수님, 그리고 진선미 의원,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가 함께하는 국정원 대국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많은 얘기들이 가감없이 여러분께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친 후 8시에는요. 촛불을 같이 밝힐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이 함께 있으면 정말 뜨겁고 달콤한 불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은 그 불금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특별 가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전학습 위해서 박주민 변호사를 모시려고 합니다. 또 이제 사전학습 가회를, 선행학습 가회를 받고 나면은 본 수업 시간에 조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기타 정보들도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촛불 집회에서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연행되고 또 이후에 수사로 소환받으시기도 하시죠. 연행 시 대응 요령, 그리고 수사 소환 시 대응 요령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박주민 변호사님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행을 전제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찰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위법한 건지, 그리고 위법한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남겨둬야 향후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쉽고 간명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게요. 박주민 변호사님 모시는 것 예정하고요. 박주민 변호사님 모시기 전에 아주 가끔 있는 서초동 브리핑, 이재정 비공식 자칭 법조기자, 국민TV 법조기자가 가끔 하는 브리핑, 서초동 브리핑 드릴게요. 그 서초동에 있은 그간의 모든 일들을 뉴스 소개하듯이 잘잘잘잘 읊어드리는 코너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중요도를 가려서 중요한 내용을 집중해부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 서초동 내,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우리끼리 알 수 있는 뒷얘기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전하면, 함께 공유하면 때로는 즐거울 얘기, 때로는 뿌듯할 얘기, 때로는 같이 분노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조금씩 골라봅니다. 오늘도 몇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판결 소식이에요. 미건스라고 하시면 여러분 아시죠? 정봉주 의원의 팬카페로 시작했다가 향후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커뮤니티로 발전했던 미래 권력들,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 플레임인가요? 미건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건스에서 아마 재작년인가요? 한미 FTA 국회 동의
있었던 당시에 그 국회 동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취지의 신문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관련한 광고 내용을 기한했다는 이유로 그 카페 운영자와 그다음에 계좌를 개설한 그 계좌명의자, 카페 마찬가지 운영진인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가 됐었어요. 근데 참 우스운 것이 그 선거법이 어떤 선거법이냐면은 사전선거운동이래요.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라는 주체를 신문 광고에 였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이랍니다. 그리고 비준에 동의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거시를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들 신문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경향신문 일면이었나요? 그 동의했던 의원들 옆에는 파란불인가요? 빨간불인가요? 이렇게 그 명단이 전광판에 다 거시됐던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일면으로 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착안을 해서 동의했던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원들에 대한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이자 그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래서 수사가 시작됐었어요. 다분히 표적수사라는 느낌이 들지요. 수사 결과 둘 모두 죄가 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1심에서는 결국은 정봉주 의원, 그 당시 홍성에 계셨죠. 아마 측은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법부에서 뭐 정당한 합리적인 판결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판결의 결과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정봉주 의원에 대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이 된다라고 해서 유죄가 됐는데요. 그래서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건 새로운 논의예요. 국회의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개인이 아니에요. 그런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견제는 사람 하나하나를 거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동의한 의원들 저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랑 여기에 동의한 누구누구 의원 제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랑 실제 앞에 그렇게 막연하게 칭하면요. 실제 한 명 한 명인 헌법기관들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소환이라는 게 없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 뽑아주고 난 뒤에는 다시 뽑을 때까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국민 소환제가 없는 대신에 국민의 의견을 수시로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잘못하면은 다음에는 안 뽑아줄 겁니다라는 게 국민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견제 방법이거든요. 그런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거시했다고 해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한다면은 국회의원들은 결과적으로는 견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판결이 아주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어쨌든 대의정치 구현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도 뭐할 판에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못 가져주셨어요. 아시다시피 모든 언론들은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시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자체가 섹시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는 본인들의 각 언론들의 의도에 의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아니면 이렇게 묻혀지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전달되지 못해서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치를 잘하고 국회의원들을 견제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 방법을 불법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그런 얘기를 못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참 심각한 판결이죠. 상고심이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잠시 나눈 적이 있어요. 게스트로 오셨던, 손님으로 오셨던 박경신 교수님과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정대세 선수에 대한 검찰의 사건 배당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고소인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인터넷미디어협의회 회장이 그분입니다. 변 씨입니다. 변희재 씨입니다. 그분 고소고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진짜 그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분 고소고발을 했으면 유죄를 인정받을 것이 한두 개도 아닌데요. 저희는 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고소고발 삼가해야지 하고 말았던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과연 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이럴 땐 듭니다. 좋습니다. 변희재 씨 원래 그렇다 치고 우리 과로 받기 내놓읍시다. 근데 검찰은 이게 뭡니까? 이 사건을 배당을 한답니다. 물론 이제 기자들이 그리고 또 언론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들이 좋지 않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은 해요. 이건 그냥 법리 검토를 위한 거다. 심각하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시작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검찰에서는 사건 자체로 이게 죄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요. 너무 터무니없는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건을 배당했다라고 언론에다가 공표를 하는 것부터가 그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였거든요. 그 정대세 선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식민지 그리고 해방 그때 아픈 현대사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개인사가 있어요. 일본 아이치현 출신 제일도포 3세인데요. 경북 의성 출신의 조부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할 때 본인은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닌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겠다라고 해서 등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총영계 민족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주체사상에 입각한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북한 대표팀 일원으로 활동했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대세 선수가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또 우리 호평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이런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통일 한국, 미래의 한국의 모습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된 그런 터전이 됐다고 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건인데 이거 역사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여기에 검찰이 부응하고 있고 어떤 의도에선지 그런 사건 배당 사실 자체를 언론에 공표한다는 것도 사실 염려됩니다. 하루빨리 각하 결정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 씨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주진우 씨, 김어준 씨, 김용민 씨, 그 변희재 씨가 고소를 했었어요. 낙곰수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윤정훈 목사의 육성으로 변희재 씨 역시도 본인처럼 이런 인터넷 관련된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윤정훈 목사가 본인 육성으로 들려줬거든요. 그 건과 관련해서 변희재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 건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에 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가 취재를 이유로 해서 한동안 해외에 체류 중이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변희재 씨는 도망을 갔다는 둥, 빨리 들어와서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는 둥, 사법부의 심판을 받으라는 둥, 굉장히 당당하게 여기저기에 정말 이 사람들을 파렴치법으로 몰아가면서 여러 가지 멘션들을 했잖아요. 그분 오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정원이 고소를 또 했었거든요. 윤정훈 목사가 육성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이런 임대 같은 거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국정원에서 얻어준 거야. 그렇게 육성으로 얘기했던 건을 그냥 인용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성에 대해서 확언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 육성에 언급된 국정원에 관련된 내용에 국정원이 발끈하고 명예훼손으로 역시 고소를 했어요. 그 건도 무혐의가 됐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했던 건은 이 건이 또 처음도 아니었죠. 저희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관련된 건도 있었고요. 또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민변 변호사님들이 6억 원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건도 말씀드렸죠. 지금 국정원 다른 사람한테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 변희재 건 같은 경우는요. 변희재 씨가 고소한 건 같은 경우는 그때 주진우 기자를 영장 청구했던, 구속영장 청구했던 그 검사와 같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요. 주진우 기자 영장 청구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거였잖아요. 그랬던 검사조차도 이 건이 얼마나 말이 안 되면 무혐의 결정을 했겠어요. 여튼 뭐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시작부터가 쓸쓸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계속 얘기 나눌까요? 다음 곡은 MC몽의 천하무적입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서울 촛불 일정만 말씀드렸죠. 그 전국에서, 촛불은 전국에서 켜집니다. 서울은 말씀드렸다시피 저녁 7시부터 광화문 동아면세점 일정부터 있고요. 부산 마찬가지로 7시입니다. 서면 주디스테와 앞에서 있습니다. 대구는 7시 중앙로역 한일극장 앞에서 있습니다. 창원 6시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있습니다. 광주 7시 금남로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대전 7시 정동 대전역 서광장에서 있습니다. 청주도 7시입니다. 중앙동 성안길 차 없는 거리. 울산도 7시입니다. 중구 성남동 6호와 앞. 그리고 바다 건너 제주에서도 촛불이 밝혀집니다. 7시 시청 어울림마당입니다. 여러분께서 적어주신 그 댓글을 보고 안내드린 겁니다. 블라드님, 그리고 제주에서도 라고 적어주신 분 덕분에 이렇게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수가 있게 됐네요. 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도 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제가 일일이 소개 못해드리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만 이런 얘기 좋아요. 이재정님 사랑해요. 조곤조곤 명쾌하게 속까지 시원합니다. 칭찬엔 약합니다. 예. 남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아마 이것도 지난주 사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죠. 경찰에서요. 검찰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검찰의 평소에 자기들이 체포영장을 남발하던 통상의 경우에 비교해 보면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기각을 했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보완을 해서 재청구를 하라는 뜻인데 사실 보완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제 기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검찰은 보통 출석 요구를 해서 한 3번 정도 불응을 하게 되면은 체포영장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구속영장까지도 당연히 뭐 남용을 해왔죠. 뭐 거의 구속을 위한 요건을 따져서가 아니라 거의 재판 전에 응징한다는 느낌으로 남용을 해왔죠. 근데 허필 김학의 전 차관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아니고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에서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생각입니다. 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긴 했고 그게 통상의 예전에 검찰의 태도에 미뤄보면은 상당히 불균형적인 판단이지만 저는 과연 이 체포영장이라는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포영장은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하냐면요. 그 피의자를 수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을 한다라고 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결국은 피의자 입만 바라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조금 전에 소식 전해드렸던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 씨 저희가 무혐의 처분됐던 것, 어떤 것들은 저희가 출석 안 했던 것도 있습니다. 물론 뭐 서면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요. 피의자 신문이라는 건 강요할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하더라도 묵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라도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묵비권 행사하고 아무런 진술도 안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한 피의자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물증이 뭐 충분한 경우라면 굳이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검찰은 피의자 신문이 가장 1차적인 수사의 방법인 양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저는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법원 역시도 그리고 우리 법조계 역시도 그런 판단에서 최근에는 공판 중심주의라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현출하고 아니 피의자 신문해가지고 검찰이 적은 서면을 내는 게 아니라 재판정에 가서 피의자가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기각된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 왜 예전처럼 안 하고 허필 요건만 이래 하는 생각은 있지만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공판 중심주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김용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 관련해서 아니 내가 쓴 트윗 맞다. 그러니까 법리 판단을 해달라. 나는 이런 취지에서 그 트윗을 썼다. 이렇게 의견서까지 냈는데도 기소 중지됐었잖아요. 그리고 지명 통보라는 거 돼가지고 그 내곡동에서 반강제로 끌려갔던 거 기억하시죠? 끌려간다고 한들 그래서 만약 수사를 한다고 한들 저희는 묵비를 행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데리고 가서 정말 그야말로 뭐 이어폰 마이크를 꽂으면 머릿속에 있는 얘기가 줄줄줄줄 나오는 기술이 발명되지 않는 한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워요. 피의자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그런 기계가 발명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서 우리 법이 허용할 리도 만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기각된 거는 충분히 검찰을 비난할 만합니다. 하지만 왜 저 사람은 소환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쪽이 핍박받을 때나 우리 쪽 이런 얘기 막연하게 해도 되나요? 우리가 핍박받을 때나 아니면은 권력자 누군가에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든 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피의자 수사 그거 보충적 수사라고 했어. 피의자의 입만 바라보다가는 고문 폭행으로 인한 수사가 예전에는 그렇게 행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 그거는 수사에서 적절한 방법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으면 해요. 피의자의 입만 바라보는 수사가 아니라 물증을 찾는 과학수사. 우리 CSI 보잖아요. 물증 찾아서 하는 과학수사에 좀 더 많은 시간 들이시면 좋겠어요. 그 김용민 교수님 내곡동에서 잡아가기 위해서 전지구대가 총출동하는 그런 인력이면 그런 고민들이면 과학수사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물적 증거를 찾는데 보다 효율적인 것 찾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곧 오실 텐데요. 그 국정원 촛불 집회 관련해서 최근에 그 한대련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들 연행되셨습니다. 또 연행되시지 않더라도 소환조사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관련한 얘기 잠시 후 박주민 변호사님 오면 드리겠지만요. 제가 잠시 사전 브리핑 잠시만 좀 더 드릴게요. 네. 한 코너를 마무리할 때는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역시 초보 진행자입니다. 서초동 브리핑 지금까지 이재정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던 거 계속할게요. 혹시 비단 이 건 때문 아니라도 돼요.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했다가 아니더라도 트윗에 글을 올렸다 또는 사소하게 다른 사람 돈 사기치신 분한테도 도움된 정보입니다. 소환조사를 요청받으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전화로만 하지 마시고 소환장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팩스로나 우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받은 뒤에 관련해서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실 수 없으면요. 서면으로 어떤 사정으로 내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날짜를 잡아달라. 이렇게 서면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수사기관하고 통화하시는 거 되게 쉽게 생각하시다가는 내가 전화로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정말 제대로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검사님은 인권의 옹호자십니다. 법률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권리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내가 못 나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낸다. 이 정도 팁 드리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시법 전문가이신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하고 국정원 얘기 나누고 난 뒤에 실전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한 곡 더 듣고 박주민 변호사님 모실까요? 네, 오늘의 쪽집게 가해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바로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주민 변호사님 오시니까 제가 더 기운이 나요. 제가 친교를 마구 자랑해도 되나요? 개인적인 친교를.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연수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공간이었거든요. 이분이 그래도 저녁나절에 소주 한 잔 같이 기울여 주셔가지고 저는 2년을 겨우 버텼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고민하면서 함께 또 거리에서도 만나고 해서 저한테는 너무 든든한 응원군입니다. 설명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박주민 변호사님은 지금 현재 민변 사무차장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민변에서 상금 변호사로서 박복을 받으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동해본 쪽, 서해본 쪽 하는 모습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정원 대응팀에서 이번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 광화문 집회 전에 사전 선행학습을 위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본 학습에 졸지 않을 정도만 사전 선행학습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네, 그러시죠. 뭘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 표창원 교수님이나 진선미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저한테 지금 부탁을 한 거는 지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식으로 좀 해달라.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 차라리 다행입니다. 저는 네. 본학습, 본 수업하고 똑같아지면은 또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현장에 나가가지고 졸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른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차피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오늘 집회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관심이 많으셨을 테니까요.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의문 가지셨으리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예. 검찰이 이제 6월 14일 날 6개월 정도에 거친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마무리 지으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발표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즉 정치에 관여했다라고 해서 혐의를 인정했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역시 혐의를 인정했죠. 공무원들이 이제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놓고 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도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의 나머지 직원들, 그리고 국정원에 협력했었던 일반인 이모 씨의 경우에는 네. 국정원장이 지시를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기소유예를.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위나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기소까지 하냐 네. 해서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실제로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 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네.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직원분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정원 관련돼서 내부 고발자들은 또 검찰이 처벌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예,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국정원장이 위법한 명령에 따라서 위법한 행위를 한 친구들은 분들은 또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걸 종합해 보면은
위법한 명령이라 하더라도 국정원장의 명령이 있을 땐 무조건 따라라라는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처벌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잘못한 것을 갚아주는 것도 있지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는 일단은 국정원장 말을 따라라라는 네. 것이 되기 때문에 면책이 되니까. 예, 그렇죠. 해도 나는 국정원장을- 법적으로 예,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국정원장을 오히려 따라야 자기가 기소유예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부적절한 어떤 수사 결과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나면은 결국은 국민은 뭐 어떤 권리도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예. 그러니까 절차에서 다툴 호소할 수 수 있죠. 있죠. 예. 예,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마 예. 뭐 어떤 시민단체에서 관련해서 뭐 재정 신청이라고 예,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형사소송법에는 재정신청과 항고, 검찰의 어떤 불기소 처분, 기소를 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신청과 항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고소권자가 하는 것이 이제 재정신청이죠. 그리고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항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팁만 드리면 이제 고소권자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들 뭐 친고죄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 있죠.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명예훼손 친고죄 아니죠. 죄송합니다. 모욕죄라든지 그러니까 고소를 해야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걸 친고죄라고 하고요. 그때 고소인을 이제 고소권자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일반 사건들에서 저희가 뭐 고소한다 얘기를 하지만 약간 지위가 다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정당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특별하게 재정신청을 인정하고 있어요. 네. 정당과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 공직선거법을 그렇군요. 위반한 상대 당이나 상대 후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은 정당이나 후보자는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건이 그런. 예,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재정신청을 한 거고요. 네. 민변이라든지 다른 사회단체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민변이 했던 고소와 고발 중에 네. 오늘의 유머 운영자분을 대리해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에 관련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에 대한 부분은 순전히 고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범죄 피해자가 아니죠, 민변이. 네네. 근데 이제 오늘의 유머 운영자분을 대리해서 했던 것은 오늘의 유머 운영자분이 피해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업무방해입니다. 그 사이트의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은 고소로 예. 하고 나머지 범죄, 즉 국정원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오늘의 유머 운영자분들도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라서 고발인의 위치죠. 그래서 고소와 고발을 같이 한 건데 그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나눠지겠지만 하여튼 재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도 무조건 항고를 해야 돼서 일단은 다 민변은 항고를 넣어놨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란 정당은 공선법에 따른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불복을 해놓은 상태고요. 불복을 해놓은 상태인데 항고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다 다시 하는 거라서 사실은 그 자기가 결과를 자기 예. 것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그렇습니다. 절차죠. 그래서 그 예. 결과를 뭐 그대로 좀 옛날 결과 그대로 다시 나올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한 재정 신청은 법원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결과가 나와야 정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뭐 검찰보다는 법원의 기대를 더 네. 한다 이 말씀인가요? 언제쯤 되면은 저희가 그래도 이 결과를 제대로 제대로 잡아서 바로 잡아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재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뭐 신속하게 결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 통상 한 3, 4개월 이상은 걸리죠. 그래서 예. 아마 3, 4개월 정도 지나야 재정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또 1심만 가지고도 지금 얘기로는 뭐 한 1년 이상 갈 거다. 예. 왜냐면 가만히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보려면은 이렇게 저렇게 따져도 한 1년은 있어야 1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간략히 뭐 국정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실제 지금 청취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긴 많이 하셨죠. 한데 예. 그래도 뭐 간략히 좀 법률적인 얘기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보기관 국정원이 국정 홍보한 거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왜 네. 국정원법 위반인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예. 특히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조선일보 같은 그 신문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기사를 씁니다. 그렇죠. 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국가정보원법의 경우에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이제 정보기관들이 좀 월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업무 범위와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국정원법이라고 예, 해서. 국가정보원법. 그 업무 범위에 보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것 중에 국내의 어떤 국정을 홍보한다. 없습니다. 없고요. 예. 뭐 그나마 이제 그런 어떤 활동의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무슨 국내 정보에 대한 수집, 작성, 배포 권한 뭐 이런 네. 것들을 근거로 들기는 하는데요. 그 국내 정보라고 해서 그냥 모든 국내 정보를 뜻하는 게 아니라요. 국내 정보 가로 열고 열거를 해놓습니다. 뭐 대테러 네. 정보라든지 국제 범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해놓고 다시 또 가로를 닫아요. 그래서 국내 정보를 하더라도 그런 것에 관련된 정보만 수집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그래서 실제 뭐 댓글들이 어떤 내용이었던 거죠? 실제 근데 지금 여기서 좀 하나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초기부터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하면은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새누리당 그 의원들도 아니 뭐 직접 작성한 글이 73건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그렇죠. 갖고 공선법을 그렇게 적용하냐. 얘기를 했죠. 이 뭐 예. 담당 검사가 뭐 대학생 때 학생운동에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동안대로 불똥이 튀게 됐죠. 실제로 그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글을 직접 작성한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찬반 행위를 통해서 그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네네.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73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발견된 것만 그렇게 된 거죠. 네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국정원 직원 김모모 씨가 이틀 동안 뭐 감금인지 셀프 감금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했던 게 뭘까요? 연락하고 이러면서 예. 다 지우고 탈퇴하라는 걸 했겠죠. 그렇겠죠. 예.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신이 썼던 글을 다 지우고 탈퇴를 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글을.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지우고 탈퇴를 해서 사실 못 찾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여는 아닌데요. 정치 관여된 글을 검찰이 찾아낸 게 1900건 이상 남아있는 거죠. 네네. 남아있는 거고 이제 선거 관련된 거죠. 선거와 시기가 가까운 건 다 지운 거고요. 근데 이제 선거 관련된 글을 지우다 실패한 데가 있어요. 바로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예요. 오유로 알고 있는. 예. 오늘의 유머 사이트는 재미있는 게 삭제를 하면 검색은 안 돼요. 근데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탈퇴를 하더라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버 내에 다른 테이블로 옮겨갑니다. 아, 오유의 서버에. 오유 서버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다른 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도 삭제를 하고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고소 고발했던 그 민변 변호사들이 프로그래머와 같이 해서 그걸 다 복원해냈죠. 서버에 그게 예. 있으니까 복원을 해서 검찰에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73건이라는 게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는 실질적으로 검찰이 발견을 못한 거고 거의 오유에서 발견된 게 거의 유일한 73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선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민변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우리 검찰 했을까요? 이런 뭐 가정도 참 무용한 거긴 하지만. 뭐 저도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고소 고발인 보충 조사를 갔을 때 검찰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오늘의 유머라는 서버 자체가 특이해서 네. 거의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너무 좋다. 정형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들 다 갖고 있어서 수사하기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 시스템 자체는 알고 있었네요. 예.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제공했던 자료에 대해서 아주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받으셨네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검사님들한테. 참. 그래서 약간 애매한 기분이었는데. 그러네요. 하여튼 뭐 그 프로그래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2달여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 잘 분석해서 제출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73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찬반 행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의 유머 같은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그 예. 국정원 직원 김모모 씨의 메모. 예. 노트북을 뒤지다가
A4 한 장짜리 분석 보고서가 발견됩니다. 거기에는 뭐 반대가 4건 이상이면 베스트 게시판으로 못 간다. 10건 이상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못 간다. 이렇게 다 체계가 분석이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분들은 그걸 분석을 해서 여기는 직접 글을 쓰는 것보다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고 야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대만 해도 충분히 노출되지 않게. 예, 충분히 이 사이트 내에 여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마음먹은 대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주로 하셨던 게 반대 행위입니다. 예, 반대 행위가 1467회를 하죠. 그분들이. 예.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어쨌든 뭐 찬성 반대 추천도 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했다는 건 좋은데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관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일단은 뭐 저희들 사건, 오유 사건만 말씀을 드리면은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돼요. 첫째는 이게 이제 스마트 VPN 같은 스마트 VPN이 뭔가요? 저도 이제 이번 일을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IP 주소를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일반인이 안 쓰는데 그런 걸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글을 하나 쓰고 IP가 남는다는 걸 알고 나선, 그렇죠. 예, IP가 쓰고 나서는 그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또 IP가 바뀐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인이 그런 일을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글을 썼다는 거. 그런 것들도 시스템적으로 조력을 받는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런 걸 알고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한다는 거고 또 저희들이 분석했을 땐 최소 4명 이상이 같이 공동으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하고 일치하는 부분들. 그 문서가 발견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양쪽 사건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전체 윤곽을 볼 수 있게 된 거군요. 지금 실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심리정보국 소속이다, 뭐 이렇게 듣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심리정보국이라는 건 어떤 위치에 있고, 이 정권 들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돼 왔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사실 뭐 이제 아시다시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이 되기 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당시에. 2008년도에. 촛불이 있던 해군요. 예, 맞습니다. 2008년도 2월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는데, 검찰이 발표한 이제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행정안전부 장관, 즉 경찰을 통할하면서 이 일종의 이제 집회나 시위를 관리하는 부서죠. 네. 거기 장관을 하면서 촛불 집회를 겪었죠. 그러면서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조기에 제어를 해야 된다, 제압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인 2009년도에 이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인식을 그대로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국가정보원의 첫 번째 목표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제압하고 국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국정원의 첫 번째 목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국가정보원 법에는 국정원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업무 범위로 인정도 안 되는 그런데 그거를 자신의 첫 번째 목표로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봤더니 원래 그 3차장 네. 원래 3차장 산하에 심리전단이 있는데 거기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심리전단은 사실은 대북 심리전을 해오던 부서예요. 네. 근데 이 부서를 보더니 이제 이 부서를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활용하면 거예요.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2009년 3월 취임한 직후죠. 독립된 부서로 이 심리전단을 따로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0년 10월에는 심리전단 소속의 사이버팀을 3개 팀으로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다시 이 사이버팀을 4개 70명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정치 격변기에 대폭 늘리는군요. 네, 뭔가 이제 시기가 다가오면 이렇게 늘리죠. 늘려서 이제 적극적인 활동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상당히 꼼꼼하게 그 지시 결과가 어떻게 수행이 됐는지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정원 사태 대응팀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오후 7시 동아면세점 앞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대국민 설명회를 진선미 의원과 그리고 표창원 교수님과 함께 하실 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전 쪽집게 가해를 듣고 있고요. 국정원 사태와 관련된 간략한 말씀을 듣고
혹 있을지 모르는 연행 사태 또는 뭐 검찰의 수사 소환에 관한 대응 요령까지도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어제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이게 비단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선거에 와서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건가 봐요. 예. 수많은 2,000페이지가 넘는 전문이 모 언론사에 의해서 지금 공개됐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MB 정부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런 식의 국정원 활동이 공공연히 있어왔다는 게 예, 발각이 됐어요. 공개된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검찰이 이제 공소장을 쓸 때 네. 뒤에 이제 행위들이 다양하게 많을 때는 일람표라는 걸 만들어요. 네. 보통 범죄 일람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행위를 다 공소장 본문에 열거하기가 힘드니까 표로 만들어서 언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네. 표로 만드는데 그 일람표가 공개된 겁니다. 네네. 그 일람표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3, 4월 달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 원세훈 취임 예, 부터 사실은, 촛불의 예. 트라우마를 지금 국정원에서 예. 어쨌든 만회를 하겠다 이게 그렇죠.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2009년에도 재미있는 게 4대강이라든지 이런 국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게 또 2009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분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강도 홍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도 제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두르셨겠죠. 여러 가지 서두르고 바쁘게 움직이셨겠죠. 그래서 2009년도 정도부터 이제 계속해서 활동했던 내역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울 만한 양이 나온 거죠. 네. 활동했던 게. 근데 그것도 다가 아니라 삭제되고 남은 것들이라는 거죠. 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 이제 약간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촛불을 들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해할 정도로 이제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못 나서 주시는 경우도 많고 또는 미온적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정당성을 허물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 이 사건이 이제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사람들을 재판에 가서 가려내서 처벌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선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그 분과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시나요? 우리 법률가이시긴 하지만. 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섣불리 그 이야기를 먼저 어떤 하나의 목표처럼 잡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선거 무효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정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개표 부정과 관련한. 개표 부정과 관련해서. 예. 근데 그것을 했을 때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좀 고민들과 접근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서둘러서 어떤 선거가 무효가 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얘기일 수가 있고요. 네. 하나하나 좀 진실이 더 밝혀지고 또 그것들 국민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또 국민분들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사들이 모여져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무슨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섣불리 주장한다는 게 상당히 저로서는 조심스럽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근데 실제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후보에게 TV 토론회 당시에 책임지라고까지 얘기했던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이 문제는 정말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지금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계시니까 최소한 지금 직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정치적으로 해야 될 최소한의 수사조차도 못하고 계시니까 국민들의 분노는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단적으로 비교되는 예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것 역시도 과연 그게 표수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 결과에 정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의 이제 정치적인 향방을 정했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건하고 비교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삼류 도둑과 관련된 사건, 삼류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런 태도로 일관했었고 계속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고 은폐하려고만 했었죠.
또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죠. 예. 아주 인기가 좋은 대통령이었는데 또 그런 인기에 또 본인이 취한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취해서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이제 무소불위의 권한, 사실 제왕적 대통령이란 단어가 닉슨의 그 당시 어떤 그런 행태를 보고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태도를 일관하다가 사실은 탄핵의 위기에 몰리고 그래서 스스로 그만두게 된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적절한 선에서의 정치적인 책임 또 그 적절한 선에서의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번져나갈 수도 있을지 아마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예상을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시고 계시겠죠. 고민은 많이 하시고 계실 거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지금까지 제 인상은 본인이 그럼 다 알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직 밝혀져야 될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정황이 좀 많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죠. NLL 관련된 그렇죠. 그 대화록 공개가 새누리당 중진들이 좀 관여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만회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내세웠다가 발목 잡힐 꼴이 됐죠.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왜 이렇게 자살골들을 많이 넣고 계신지 점점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뭐 저도 정말 이게 참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진짜 예상해보기 어려운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국민의 분노가 저희가 텔레비전이라는 박수를 통해서는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NLL이라는 그 주제로 오히려 갈등 국면으로만 보여지는 것도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TV 같은 이런 방송들이 결국은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된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만의 촛불이 되고 우리들만의 분노가 돼서 그쳐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변 국정원 대응팀에서는 그럼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민분들에게 좀 더 많이 이 사실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좀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식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당리당략을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예를 많이 드는 게 FBI 초대국장이 제이 야드가 후보지 않습니까? 이 후보가 이제 FBI의 초대국장이 돼서 48년간 국장을 합니다. 8명의 대통령이 바뀌죠, 그동안.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도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48년간 국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느냐. 물론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야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죽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정치인들에 대한 스캔들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대통령과 직거래를 하고 이런 식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막 뒤의 대통령, 밤의 대통령 이런 식의 어떤 별명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 국정원이 나중에 제이 에드가 후보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을 대통령 뽑든 저 사람을 대통령 뽑든 실질적인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되겠죠. 그래서 국정원장 공화국, 예전에 저희가 검찰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지에 있거나 뒤에 있어야 될 권력기구가 사실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상한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겉으로 돌아가는 국가와 뒤에서 돌아가는 국가라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 사안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실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원장하고 독대를 없애버렸잖아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시 부활한 게 MB 정권 들어서인데 국정원장과의 독대가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뭐 국무회의라든지 여타의 정부 기관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렇죠. 그것을 착안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 않았었죠. 이제 권력자가 대통령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실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국정원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개혁안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아마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나왔었죠. 참여연대 등에 의해서 제출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국정원이라는 데가 잘하면 정말 좋은 데고 정말 필요한 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어떤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고 하려면 되게 필요한 데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국내 정치에 이상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독대를 안 했다, 이용하지 네. 않겠다 선언하는 것도 되게 훌륭하신 일이지만 네.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민변이나 참여연대가 등이 주장했었던 개혁 방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 대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자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국내 정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보안 정보에 대한 수집, 작성, 배포 권한을 삭제해버리는 거죠. 국정원에서 아예 그러한 예, 권한은 예. 다시 가져오는 것.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해외 정보라든지 해외 정보만 담당하는 거죠. 예. 재미있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해서 두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CIA와 FBI가 그런 그렇죠. 구조죠. 예.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내 정보 파트와 해외 정보 파트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버리고 국내 정보 파트는 다른 어떤 기관, 뭐 경찰에 줘도 좋고요. 왜냐하면 경찰은 원래 정보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쪽에다 줘도 좋고. 맞아요. 저희 국내에 이러지 말고 해외 정보 활동 조금 네. 세련되고 멋있게 해외 정보 했으면 활동을 좋겠어요. 저희 멋있게 하면 좋죠. 그거 네. 저희 만나요. 그 특사단 인도네시아 특사단 예, 진입 예, 사건 저희 진짜 노트북 훔쳐보려다가 걸려가지고. 국제적인 예. 망신거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김정일 북한에서 김정일이 사망했을 당시에 네. 정확한 사망 시기를 몰랐죠 국정원이. 그렇죠. 그다음에 예. 미사일을 발사하느냐 마느냐도 계속 정보 수집이 실패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외 정보 및 대북 정보가 주된 역할이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는 계속 실패하면서 예. 그 시간에 바삐 4대강 홍보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고 말 그대로 삽질하고 계셨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왔던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은 그런 일, 전혀 다른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좀 예견이 됐었던 게 원세훈이라는 분이 네. 정보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시정 홍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홍보에 열을 올리신 네, 건가요?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그냥 시정 홍보를 예, 하셨던 이명박 전 분. 대통령 옆에서 딱딱 홍보하면서 치적을 홍보하면서 이런 역할을 주로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이제 국정원장에 앉히신 분도 황당하고 또 앉으신 분도 황당하고 이렇게 된 거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보 파트 부분은 좀 빼고요. 아울러서 국정원이 또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 권한이 있어요. 보안 업무들을 각 국가기관이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도 좀 폐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수사권 분리에 대한 얘기도 예,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사실은 지금 국정원이 또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잖아요. 예, 그 수사권을 또 남용하고 있고 권력인 그렇습니다. 양 또 예, 휘두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수사권 분리 얘기도 있었던 그래서 것 해외 같더라고요. 파트가 되면은 이거 CIA도 사실은 해외 정보 파트를 하면서 국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외가 그렇겠네요. 되면서 예. 수사 권한도 당연히 쪼개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정원 지금 정보위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뭐 네. 예산 편성이라든지 각종 업무에 대한 감찰 감사 부분이 상당히 특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상적으로 좀 만들어서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제시한 안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이미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영화에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MI5, MI6가 있죠, 영국도. MI6가 아마 007일 겁니다. 예, MI5가 국내를 맡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요, 서독이 이제 정보기구 개편한 게 동독하고 치열한 그 신경전을 할 때 해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게 아니죠. 그 동서냉전 시절에 엄혹한 시절에 서독은 다 정보기구를 개편합니다. 그런 식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예. 그 국정원법
개정안 입법 청원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발의가 이제 제가 알기로 이틀 전인가요? 진성준 의원을 대표로 해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요것도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저희가 대선 전에 이 안을 발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건데 지금에서야 이제 발의가 된 거죠. 5월 3월에 이제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안을 내긴 했지만 이 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이미 만들어져 있고 대선 전부터 계속 그쪽에다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이 사건이 터지자 이제 네. 외양간을 고치는 격으로 국회의원분들 그래도 지금이라도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뭐 이 사안 하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재정비 제대로 된 외양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으네요. 예, 그렇죠.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지 뭐 입법안 냈다고 의원님들 생생내시면 안 되는데 예, 끝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훌륭한 지도자, 뭐 선의의 지도자에게 맡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국민이 법으로 바꾸고 국민의 뜻을 시스템 안에 반영을 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국정원 자체 개혁도 자체 개혁인데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눈치를 볼 수 있게 국가기관들이 눈치를 볼 수 있는 시어머니 기관이 하나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 검찰, 경찰이 다 하나의 행정 권력 아래에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다 대통령이라는 그 행정 권력 아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럴 거예요. 범법 행위를 하면서도 이게 대통령한테 이익만 간다면 누가 날 처벌하리.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수사기관 중에 하나를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걸 놔둔다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로 국민의 통제를 받는 수사기관을 하나 넣어놓는다든지 해서 짜고 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거예요?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선으로 뽑는다든지. 그것도 선거로. 네, 선거로. 아니면은 영국 같은 제도가 있는데요. 영국은 경찰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시민이 참여해서 그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총장을 뽑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나름의 간선 같은 선거네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우리로 말로 치면 행정안전부의 지도는 받지만 독립돼 있죠. 경찰청장이.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구조 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청장이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 눈치를 보겠죠, 당연히.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하고, 쟤는 우리 말을 안 들어. 국민의 눈치를 보는 놈이야. 근데 저놈이 우리를 수사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아예 범법 행위를 안 하겠죠, 무서워서. 짜고 치는 게 이제 안 되니까. 이 강력한 이 짜고 치기, 이 담합, 요걸 좀 깨줘야 앞으로는 이런 그 권력형 사건들, 권력형 부패나 비리 사건, 권력형 어떤 사건들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눈치 볼 형님이 이제 김무성님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형님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그 형님을 국민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기관이 하나만 있어도 국민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 많은 논점들을 안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분노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얻어놓고 가야 되는지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물론 저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야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도 많습니다. 다른 욕심들도 많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걸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된 국정조사가 미국에서는 2년 5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랬나요? 2년 5개월 동안 진행되는 동안 단순히 국정조사만 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TV로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이렇구나. 제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가 생겼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엄청나게 많이 이뤄냈죠. 그런 공감대를 이루는 장은 아직 우리는 마련하지 못한 것 같긴 하네요. 저희도 국정조사가 지금 예정돼 있긴 한데요. 우리 국정조사도 지금 비공개로 한다 그래서 걱정인데 좀 공개 좀 하면서 하고 어떤 당리당략에 있어서 어떤 그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면서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지 국민적 공감도 이끌어내는 그런 국정조사가 돼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또 민변에서는 또 홍보활동, 민변 역시도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많이 알렸네요. 오늘 여러분 뭐 불금 데이트를 함께 하시면 보실 수 있는 저희 민변의 자료가 있죠. 오늘 저희가 신문을 정성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8면짜리 신문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것하고 그다음에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들 오늘 공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돈 받고 파시는 분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받아가시면요. 또 인터넷 열심히 하시고 SNS에서 많은 정보 모으셨던 여러분들은 또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꼬깃꼬깃 밑에 엉덩이 받침대를 쓰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어머니 보여드리세요. 아버님 설명해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그간의 뭐 기사들, 분석들 그런 내용들 다 포함해서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신문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7시에 이제 또 대국민 쇼를 하시러 가셔야 되는데요. 어제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죠? 저는 있습니다. 숨겨놓은 정보는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음지에서 일하는. 오늘 요 집회 대국민 설명회를 위해서 밤을 샌 건 아니고요. 오늘 재판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대국민 설명회를 위해서 밤을 샜다고 그래요? 하면 그냥 근데 그렇게 방송을 모르시죠. 그렇게 해놓고 가서 형편없이 못하면 너무 제가 부끄러우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죠. 근데 하여튼 뭐 오시면 뭐 저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진선미 위원님이나 표창원 교수님들 계시니까요. 네, 오셔서 그분들 얼굴 보시고 또 뭐 질문도 하시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저는 제일 순서가 앞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채 모이시기 전에 제가 좀 빨리 끝내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저는 내려가는 걸로 하고. 지금 매일 촛불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불금을 함께 촛불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텐데요. 지금 뉴스를 보더라도 경찰에서는 이미 대단한 병력을 동원해서 뭐 그렇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동원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염려되는 바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했습니다. 검찰의 이제 위법한 공권력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리고 혹여나 이제 연예인이 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정보를 드렸으면 해요.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이 그 민변에서 또 책을 내시는데 아마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형사 절차와 관련된 책이 민변에 있죠. 이게 홍보 한번 하고 가시죠. 쫄지마 형사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제목도 섹시합니다. 2008년도에 그 촛불 집회 과정에서 사실은 그 시민단체 분들하고 민변이 2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는 야간 집회 이상하지 않냐. 야간이라고 왜 집회를 다 못하게 하냐. 그래서 이제 야간 집회 위원 그 소송을 하게 돼서 헌법 불합치를 받았던 거고요. 또 하나는 맨날 그 잡혀가는데 꼭 민변 변호사 와야 되냐. 우리끼리 좀 알아서 할 수 있게 좀 뭔가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쫄지마 형사 절차. 혼자서 뭔가 좀 형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형사적인 대응이라고 하지만 이제 수사받을 때까지죠. 사실 쫄지마 형사절차 2가 나와야 됩니다. 재판받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쫄지마 형사정책 말고도 민변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또 접하실 수 있는 정보가 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민변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자료실 쪽에 보시면은 집회 시위 연행 및 소환 출석 시 대응 요령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최소는 오늘 집회가 좀 평화롭게 잘 진행되는 거겠죠.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경찰들도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냐면요. 평화적인 집회의 경우에는 미신고 집회라고 해도 금지나 해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또 평화적인 집회라면은 심지어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라도 해산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 판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적인 집회라 하더라도 정부를 비판하면 경찰은 해산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평화적인 집회를 저희들이 할 거니까 그냥 쭉 지켜보고 나서 끝나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잘 돌아가십시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라는 경찰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돌아서겠습니다. 경찰이라고 불러드릴 텐데 자꾸 안 그러시니까 경찰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좀 딴 말로 자꾸 경찰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여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말씀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런 말씀 안 하고 갔다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바쁘셔가지고 아무도 방송 못 들을 때 단 한 분 듣고 계신 분은 있으실 거거든요. 저는 뭐 그분을 위해서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 끝까지 방송하겠습니다만은 국정원에서는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 듣고 계시다가 우리가 또 이런 대응 요령 했다고, 연행시 대응 요령 했다고 폭력 집회를 조장한 방송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염려가 있는 찰나에 우리 윤흥한 변호사님은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평화 집회 하지 않겠다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 평화로운 집회에 해산명령이 발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민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그것들을 또 평화 집회가 아니다, 폭력 집회다라고 규정하고 연행하고 뭐 이런 사태도 여러 번 봤었어요. 그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집회가 저는 세계 선진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집회, 전체의 집회 중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집회의 비중이 0.7%에서 0.5%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독일은 한 2.4% 정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서 한번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주위에 있는 상가와 차량이 전부 다 불이 탑니다. 네. 화끈하게 하시죠. 근데 그런 걸 모르시고 자꾸 선진국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프랑스나 영국처럼 선진국처럼 하면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주위에 상가를 부신다든지 차를 뭐 태운다든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네. 해산하려는 경찰과의 충돌만이 있을 뿐이고 제가 본 유일한 케이스 경찰과의 충돌이 아니라 옆에 민간 어떤 다르게 피해를 줬던 건 예전에 2008년 촛불 집회 때 조선일보 건물 앞에 쓰레기를 갖다 놓으셨던 거. 그게 유일한 제가 볼 때 민간인의 피해였던 것 같은데 네. 물론 그 다음날 이제 조선일보가 사설을 쓰죠. 이렇게 막 쓰니까 바로 경찰의 저지선이 앞으로 쫙 당겨졌었던 슬픈 기억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되게 그래서 경찰이 발표한 수치거든요. 그 수치가. 네. 그 수치상으로 봤던 저희가 이제 실제 나가서 경험으로 느끼던 상당히 평화적인 방식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나라고요. 예.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경찰은 그런 어떤 집회 현황과 달리 집회 참가 인원의 1.5배나 2배 정도 이상의 병력을 투입해서 조기 해산하는 걸 방침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회를 하려는 사람들과 해산하려는 경찰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거의 발생 안 하는데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요인이 경찰의 무리한 해산 탓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확한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잠시 전 또 제 케이스를 얘기하면요. 제가 2008년도에 연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행된 그 현장에서 한 10여 분이 연행이 되셨는데요. 이것도 참 웃긴 게 그냥 길거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한테 해산명령을 바라니까 그분들이 항의를 하신 거예요. 항의를 하시면서 근처에 있던 변호사인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자격증을 들고 왜 해산명령을 바라는 것인가 따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경찰이 저를 연행하는 걸 보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저를 잡아주시려고 하다가 그분들이 연행이 되셨어요. 근데 연행이 된 순간에 우리는 다 죄인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집회로 되고 뭐 경찰과 이렇게 맞붙어 있는 나중에 경찰이 위법한 권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사진 하나가 체증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분들은 다 유죄로 예 저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국은 집시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은 저를 도와주시려다가 집시법에 전과자가 되셨습니다. 전 정말 죄송할 따름이죠. 참 법이라는 게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네. 해산명령을 바라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나요? 해산명령도 이제 그 공권력의 집행인데요. 공권력의 집행도 위법한 경우가 있고 적법한 경우가 있죠. 물론 적법한 경우로 추정이 된다고 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저희가 소개드렸던 네네.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평화롭기만 하면은 금지 통고된 집회라도 보장을 해야 된다. 또 평화롭기만 하면 미신고된 집회라도 보장을 해야 된다. 평화롭기만 하면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라도 보장해야 된다는 예.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판례에 따르면 평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예.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저항할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죠. 예. 저희들이 뭐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우리만 배웠나? 국민들도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예. 저항할 권리가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해산명령에 대해서는 불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사례들 보면은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가 됐지만 해산명령 자체가 불법하기 때문에 뭐 무죄다 이런 판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명령 했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
현장에 뭐 민변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저희 말씀만 듣고 다 불응하고 이러시면 안 되니까 실제 아까 필요는 저도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엉뚱한 것이 증거가 돼서 결국 재판까지 가서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훌륭한 판례들이 나왔지만 재판 과정, 수사 과정을 겪고 재판을 겪어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어요. 실제 제가 아까 연행됐던 케이스처럼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그냥 그게 증거가 돼서 실제로 유죄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변에 오늘 같은 경우도 민변 변호사님들이 함께 계실 겁니다. 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죠. 그 예.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체포됐을 때. 예, 일단은 그 강제로 체포될 경우에 저희들은 우리들은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이걸 안 하게 되면 위법한 체포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미란다 원칙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 미국 용어이기 때문에요. 정확히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변호사들도 가서 미란다 원칙 고지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분은 그렇다 그러는데 정말 다 고지를 받으셨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미란다 원칙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체크가 정확히 안 되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를 들을 수 있어요. 체포 이유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죄로 체포되는지를. 당신은 무슨 죄로 체포하려고 한다. 뭐 현행범으로 예,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 긴급 체포 예, 또 종류가 다양한데 뭐 그건 법률적인 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슨 혐의로 현행범으로 예. 예. 무슨 혐의로 당신은 어떤 형식으로 체포를 한다. 요걸 다 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고지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이의 있으십니까?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네. 되겠죠. 근데 이제 미란다 원칙 고지라고 할 때는 대부분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잘 부각이 안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요 세 가지를 고지받고 기회를 부여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제대로 되는지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변호인 접견권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권은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상의 이유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안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수사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라든지, 수사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세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판례로 이제 인정된 건데, 피의자가 변호인하고 접견할 때는 경찰이 가시거리 내에는 있을 수 있지만 가청거리 내에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자인데 예. 가능할 가짜 볼시, 볼시자겠네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리 내에는 경찰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청, 들을 경찰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범위 내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들리는 거리면은 좀 더 물러나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그렇게 있는 얘기를 거네요.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변호인과 그 피의자의 이 접견이라는 거는 얼굴을 보는 거, 교통이라는 건 서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해가 되면 안 되는데, 그 내용을 다 경찰이 듣고 이러면 자유롭게 그 얘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서, 보통 이 현장에서 체포가 되시면 먼저 닭장차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요즘 닭장차 그게 없더라고요. 다 유리차로 다 되던데 유리차 거기에 이제 실려가시는데 현장에서 바로 변호사들이 접견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접견하겠다 그러면 접견합니다. 하는데 버스 안에 들어가면 경찰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네. 그 경우에는 바로 옆자리에 또 앉아 있습니다. 도주를 막는다고 해서 네네. 체포되신 분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물러나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럼 물러나야 됩니다. 옆에 경찰이 앉아 있으면 물러나 달라고 요구할 수 그럼 있다. 물러나 달라고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나란히 앉아서 보통 접견을 합니다. 나란히 앉아서 네. 접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접견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 아까 그 미란다 원칙 고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눠보면 하는데 실제 이 집회 현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실어서 네. 그 탁장차 안으로 예. 그 유리차 안으로 막 집어넣어요. 근데 미란다 원칙은 언제 고지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체포하면서 이제 거의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고지가 돼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판례는 약간 넓게 보긴 해요. 네. 예, 어쩔 수 없이 뭔가 제압이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제압된 뒤에 바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최대한 근데 시간적으로 그 체포라는 거하고 인접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그거하고 좀 동떨어지게 다, 야, 우리 3명 타면 출발하니까 3명 탄 다음에 이제 고지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불법한 고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제 경험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타고 다 탈 때 여러 명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린 다음에 한 거의 번에 뭐 일괄적으로. 관광버스 가이드 네. 얘기하듯이 맨 마지막에 마이크를 드시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건 위법인데 네. 변호사를 태우고도 그러시더라니까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 경찰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 안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바쁘시니까. 그래서 바쁘시니까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데 안타깝죠. 좀 덜 바쁘셔야 되는데. 그냥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래요. 오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참 다른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그러니까요. 예, 거기 나와 계시네요. 바쁘시네요, 정말. 네. 이렇게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면 최소한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정보과나 이렇게 해서 질서유지를 도와주실 수 할만 있는 하면 되는데 분들만. 오늘도 한 2-3천 명의 경찰이 동원된다고 하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게 바쁘셔서. 평화롭게 할 텐데 저희를 믿어주시면 될 텐데. 게다가 너무 참 이게 제가 뭐 어쨌든 저도 뭐 때로는 이렇게 경찰로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런 정보를 드린다마는 그 촬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빌미가 돼가지고 시위대하고 시위가 좀 언성을 많이 붙죠. 높이고 네. 예 그게 또 문제가 돼서 연행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촬영 적법한가요? 사실은 그 촬영도 이제 수사의 한 기법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사가 크게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로 나뉘지 않습니까? 예. 그 강제 수사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영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의 통제를 받는 예, 거죠. 그래서 영장주의 예.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강제 수사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사진 촬영이라는 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라고 봐야 되겠죠.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 사진 촬영을 강제 수사인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판례에도 보면 단서가 붙어요. 뭐 사진 촬영 말고는 다른 증거 확보 방법이 없고 영장을 발부받기엔 너무 긴박하고 네. 등등등 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촬영할 수 있다고 되겠네요. 있다라고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막 촬영하잖아요. 지금 네. 뭐 불법한 행위가 직접 막 벌어지는 게 아니라 뭐 대치만 하고 있어도 막 마치 그 연예인들이 기자회견 하듯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흥분을 하는 거고 불필요한 차징이 많고요. 최근에 이제 반값 등록금 관련돼서 어떤 대학생이 수사를 받으러 갔더니 자신의 어떤 사진을 CD 2장 분량을 내놓더래요. 그래서 집회 당시도 아니고 집회 전에 점심 먹고 청계천 일대를 걷고 있는 사진, 뭐 이런 사진까지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네. 거의 사찰 수준이죠. 네네.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금 그 체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촬영된 사진을 나중에 폐기 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진 체증하면 그 해당 집회에 관련된 사건으로 이제 수사가 종결이 되면 다 폐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통제도 안 되죠. 그런 원칙이 자체적으로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모르죠. 스스로도 지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쪽집게 가회 듣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잠시 쉬다 오겠습니다. 이재정의 70.5를 청취하고 계시고요. 오늘 손님은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모시고 오늘 촛불집회와 관련된 쪽집게 강의 중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이재정의 70.5 가슴 뛰는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코너인데요. 오늘 저녁 7시부터 광화문에서 있을 촛불 집회 그리고 대국민 설명회에 참여하실 예정인 박주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관련된 얘기 미리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혹여나 그렇지 않아야겠지만 연행되실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쪽집게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잠시 그 촛불 집회 관련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서울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그리고 부산 7시 서면 주디스테와입니다. 대구 7시 중앙로 한일극장 앞입니다. 창원은 조금 이른 시간이네요. 6시 용호동 정우상가,
광주는 가슴 뛰는 벅차오르는 금남로입니다. 같은 시각 대전입니다. 정동 대전역 서광장입니다. 청주 7시 중앙동 성안길에 차 없는 거리입니다. 울산도 7시입니다. 중구 성남동 6호화 앞입니다. 저 멀리 제주에서도 촛불을 밝힙니다.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7시입니다. 많은 분들 불금 스케줄 없으시면요. 촛불과 함께 뵙시다. 그리고 스케줄 있으신 분들 친구분들과 같이 나오세요. 촛불 들고 뜨거운 불금을 불태워 보겠습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님, 사무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말씀 계속 나눌까요? 예, 그러시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체포가 됐어요. 예. 어쨌든 뭐 미란다 원칙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체포가 되면은 결국 경찰서로 가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 접견까지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가서 뭐 저희가 수사를 받고 할 텐데 그때부터 또 대응 요령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예. 체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수사를 하기 위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하면 이제 수사를 당연히 받게 됩니다. 받게 되시는데, 수사를 받을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을 네. 행사한다고 해서 뭐, 불리한 내용으로 추정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담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시면 되고요. 네.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묵비하시는 방법. 처음부터 입을 안 떼는 방법. 예, 묵비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방법. 질문마다 뭐 묵비라고 얘기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묵비하시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말씀하실 기회가 왔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묵비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이제 지조 있게 가야 된다. 뭐 굳이 그렇게 그럴 필요 고집하실 없는 거죠. 필요는 그러니까 없는 묵비권이라는 거네요. 건 자신의 권리고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묵비하시다가도 이건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하면 얘기하시면 되고요. 얘기하시다가도 난 이건 묵비하겠다 하면 묵비하셔도 됩니다. 예, 괜한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예.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좀 실무적으로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의 성함이라든지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까지도 묵비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수사 초기에 이제 수사 맨 처음에 예. 수사관이 물어보는 예. 내용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을 안 해주실 경우에는 신체 수색 영장이라는 것을 경찰이 이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영장을 받아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지문을 강제로 날인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행안부에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 만들 때 등록해놨던 네. 주민등록증 만들 때 그렇죠. 만들었던 예, 지문하고 그렇죠. 비교를 해서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장까지 발부돼서 영장으로 강제로 지문을 날인 당하시는 것도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은 경험이기 네.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은 신원 정도는 알려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께서 판단은 어쨌든 또 여러 알아서 가지- 하시면 되고요. 예. 예. 그래서 묵비권은 그런 식으로 행사하시고 수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수사 끝나고 나서는 본인이 진술한 대로 또는 묵비한 대로 잘 적혀있는 꼼꼼히 보시고 조서의 말미, 조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작성된 서류를. 네. 조서의 말미에는 본인이 원하시는 말씀을 적으실 수 있는 그런 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내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 못 받았었다라든지 네. 체포 당시에 경찰이 폭력을 행사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적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재판 가서 주장하시는 것보다 그런데 적어놓는 게 관련된 낫죠. 때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는 예, 게 좋겠네요. 신빙성이 더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하시면 되고 하고 저는 또 특별한 얘기를 좀 드리는 게 그렇게 이제 조사를 받고 아마 48시간까지만 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보통 풀려나시는데요. 풀려나시면은 그 당시 주변에 같이 계셨던 분들이나 네네. 이런 분들을 좀 접촉을 하셔서 나중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만한 사진이라든지 증언 같은 건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 좀 추억의 어떤 단어가 돼버렸는데 훈방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훈방이라는 게 이제 아예 사건을 입건을 안 하고 정식적인 절차로 이제 처리를 하기 시작하는 걸 입건이라고 하는데 입건을 아예 안 하고 이제 보내주는 게 훈방인데 요즘에는 훈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약식명령의 형태로라도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이 80년대 서슬퍼렇던 시절에도 훈방이 70년대, 있었죠. 80년대 시절에도 예. 훈방이 있었는데
요즘 훈방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왜냐면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경찰의 내부 지침이에요. 불법 시위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 처리한다. 이게 이제 새로 나오고 있는 지침이기 때문에 무조건 처리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추억의 훈방이겠네요. 훈방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본인이 결국은 기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네. 근데 보면은 사건이 워낙 밀려 있고 대공장 시스템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대공작 한 8개월, 1년 지나서야 뭐 소환이, 뭐 약식명령장이 날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쯤 되면 본인도 기억이 가물가물, 내가 이 집회 나갔었나 이렇게 네,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수사를 받고 나오시면 미리 사진 같은 거 모아두실 건 다 모아두시고, 증인 연락처 다 확보하시고, 기억나는 대로 미리 써놔라 이렇게 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방어책들을 좀 만들어 두시라. 저는 그렇게 좀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 48시간을 더는 뭐 잡아둘 수 없다고 하는데 네. 아니 이렇게 48시간 꼭 채워서 나와야 되나요? 뭐 그 안에 48시간 있는 게 저희가 징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이재용 변호사님도 다투시고 그러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에 잡혀가셨을 때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체포할 필요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원칙입니다. 예.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집회 사건, 공안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는 검찰의 지휘를 일괄적으로 받도록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안부의 지휘를. 공안부의 지휘를. 그래서 네. 지휘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 예, 그 지휘 검사님이 뭐 바쁘셔서 뭐 행정 하시거나 편의적인 뭐 이유로 식사를 좀 길게 하시거나 이러면 좀 아우.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데 예. 경찰들이 자신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더 이상 체포할 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경찰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또 안 하고 지휘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꼭 잡아두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체포된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기 예. 때문에 체포되고 나면은 그 체포 시간을 적게 하는 그 경찰의 자기만의 서류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맞습니다. 피의자들이 그러니까 연행된 사람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체포됐던 그 시간하고 지금 적힌 시간이 맞는지는 본인이 확인을 하시고 예, 다르다라고 예, 얘기를 이의제기를 하시면 하셔야 되죠. 되는 거죠. 예. 굳이 뭐 몇 분이라도 더 경찰서에 계시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죠? 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꼼꼼히 되짚어 행사합시다. 예. 유치장에 있다가 나와야 되겠네요. 48시간이면. 예, 보통 유치장에 이제 입감이 돼서 지내시게 되죠. 유치장에 입감될 때는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 명치를 해놓고 네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게 좀 있었죠. 촛불 집회 당시에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누워 있으니까 경찰서장이 지나다니면서 왜 누워 있냐 그래서 못 예? 누워 있게 하고 그래요? 담요 같은 걸 안 저도 주고 처음 막 들었어요. 예, 그런 케이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죠. 예, 예. 예, 좀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재미있었던 게 이제 유치장 입감할 때 이제 브레이지어 탈의 사건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네. 여성에게 유치- 브레이저를 벗어라, 탈의하라. 탈의하라. 그게 최근에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겼죠. 네. 그런 식으로 탈의시키면 안 된다.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그럼요. 어떤 그런 행위를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그게 이유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예, 판단을 위험한 했다는 물건으로 거죠. 판단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냥 위험한 예. 물건이라고만 돼 있어서 사람들이 뭐 그래서 그 당시에 브레이지어 탈의 사건 터졌을 때 아니 그러면 뭐가 위험한 거고 뭐가 안 위험한 예. 거냐. 또 이게 또 경찰서마다 달라요. 어떤 경찰서는 페트병에 뚜껑을 또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이걸 삼킨다 이런 이유로. 삼킨다. 예, 그래서 뭐 위험한 물건이 천차만별이에요. 각 경찰서마다. 그래서 사실 황당한 거죠. 어느 경찰서가 걸리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뭐 이번에 그런 일 절대 없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 항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치장 안에 있을 때든 아니면 수사받을 때 네. 방금 말씀하신 경우든 또 다른 케이스처럼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된다. 그랬을 때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 또는 사후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네. 용지는 경찰서 내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문관이라고 경찰 내부의 기관이에요. 청문관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경찰서마다 다 예, 있는 있습니다. 그럼 청문관이 예. 그 사정을 듣고 적절할 때 적절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수사 네. 경찰을 바꿔주기도 하고 수사 담당 수사관을 바꿔주기도 하고 바꿔주기도 예.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게 좀 불법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시면
별도로 고소고발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경찰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할 경우에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없는 그런 어떤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수단도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48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나오시더라도 아까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셨죠? 훈방이라는 게 없는 게 요새 세상이에요. 추억 없는 세상입니다. 그 낭만 없는 세상인데요. 그렇다 보니 한동안 수사관서에서 연락이 없더라도 이게 계속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건이라는 거 염두하시고 계속 뭐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다든지 아까처럼 관련된 증거를 미리 모아놓으신다든지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향후에 수사기관에서 또 뭐 조사할 게 있다라고 연락이 온다든지 또는 연행되신 분은 아닌데 체증 사진에 뭐 얼굴이 있어가지고 또 연락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박주민 변호사님 오시기 전에 간략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렇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밌는 게요. 체포 영장이 발부될 요건을 보시면 상당히 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 영장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소환이라는 게 꼭 문서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자로 하기도 하고요. 전화로 하기도 하고요.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에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응하지 않으시면은 체포 영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환이 왔을 때는 못 나가실 사정이 있다면 그걸 문서로 팩스를 보낸다든지 메일을 보낸다든지 해서 뭔가 증거로 내가 이런 사정에 있어서 못 나간다. 그러니까 단순한 소환 불응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남겨둘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통은 영장을 또 발부받아서 막 그 직장에 찾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불이익을 많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아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그런 어떤 통보가 왔을 때는 그 단순한 소환 불응이 아니라 뭔가 사정 때문에 못 나갔다는 거 분명히 소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왔을 때도 좀 재밌는 게요. 뭐 꼭 나와라 이렇게 경찰들은 얘기 안 합니다. 언제 좀 나오시죠라고 얘기하고 그날 못 나가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끊어요. 그럼 뭔가 얘기가 된 것처럼 본인은 생각하는데 양해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닌 거야, 소환 그죠? 불응이에요. 그게 소환 불응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보면 황당한 게 아니 전화 와서 못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 몇 번 그랬어요. 3번.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소환 불응 3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뭐 부드럽게 얘기한다거나 뭐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더라도 소환은 소환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체포부터 이제 체포 이후에 뭐 상황에 대한 얘기까지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자세한 정보는 지금 민변 홈페이지로 가시면요. 뭐 어떤 제목으로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옛날 자료긴 하지만 집회, 시위, 연행 및 소환 출석 시 대응 요령이라는 9페이지짜리 문서입니다. 그 문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숙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숙지하시고 가라고 얘기하면 뭐 체포를 저희가 전제로 하고 지금 계획된 방송인 듯이 들리는데 아니, 이거는 뭐 아니죠? 평상시에도 필요한 지식이에요. 법률 정보입니다. 뭐 그렇죠. 왠지 저 같은 사람은 서점 갔을 때 책도둑으로 많이 우인받았었거든요. 그런 불상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체포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다른 일반 형사 범죄와 연루되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국민들 사소한 법률 상식으로도 유용한 정보이니까요. 여러분 꼭 들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정보들이 필요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화롭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3, 4, 5 다 아가들까지 손잡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위 집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평화롭게 진행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찰들은 그걸 방해하려고 하지 말고 괜히 자극하지도 말고 또 참가하셨던 분들도 경찰이나 또는 다른 어떤 반대하시는 분들의 사소한 그런 어떤 그 시비에 또 좀 안 휘말리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체증하시고 뭐 그런 것들 요건들이 애매해서요. 절대적으로 불법이다라고 또 저희가 몰아붙여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도 좀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괜히 휘말려서 전체 집회의 이미지를 폭력 집회다. 그 평화 집회가 아니었다 해서 진압하고 이런 불상사로 끝나는 얼룩지는 그런 모임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자고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경찰 여러분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요. 이 방송 듣고 계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평화로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모입니다. 제발 그런 불상사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경찰 여러분. 오늘 박주민 변호사님 다음에 스케줄 때문에 지금 바쁘신 가운데 국민방송에 나와주셨어요. 저는 마치고 박주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박주민 변호사님의 박주민 변호사님의 매니저가 돼서 다음 행사를 뛰러 가겠습니다. 다음 행사는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저녁 7시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입니다. 표창원 교수님, 진선미 의원, 그리고 박주민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국민 설명입니다. 국정원 사건을 알려주마 설명입니다. 여러분 간략한 쪽지게 가해도 들으셨으니까요. 훨씬 현장 강의들이 재밌게 들리실 겁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오늘 집회 현장 가면 박주민 변호사님 뵐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은 나타나겠죠. 예. 근데 제가 좀 걱정은 좀 많이 되는데 좀 말씀도 제가 좀 재밌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예. 감미로운 목소리. 예. 감사합니다. 예. 곧 들킬 실물관 매칭은 안 되시겠지만요. 여러분, 박주민 변호사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여러분들 뵙고 싶습니다. 뜨거운 불금 그곳에서 함께 하기로 하고요. 박주민 변호사님 오늘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물금을 불태우고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광화문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